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내외 유류 가격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자 이같이 결정한 건데요. 벌써 9번째 연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수 펑크 우려도 커지고 있죠. 자, 여기에 유가뿐만 아닙니다. 환율, 원자재 가격 역시 들썩이면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물가 고민 속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최우진 조교수, 또 인천대 경제학과 허진욱 조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정부가 이달 30일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상목 경제부총리 발언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성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제유가를 비롯해서 다양한 우리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환율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90원대 위로 올라섰고요. 장중에는 또 1,400원을 찍기도 했죠.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당국도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요. 신 교수님, 지금 환율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최근 며칠 조금 넓게 봐서 한두 달 사이에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불안한 이유는 저는 정치적이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강조했던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겠다.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나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아주 참패를 하는 바람에 이게 물 건너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국 증시 또는 한국에 대한 원화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원화가 굉장히 불안해졌다. 특히 그게 이제 4월 들어가지고 엔화가 1.8% 약세였거든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데 우리 원화는 2배였어요. 3.6%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우리 원화가 이렇게 약세가 된 거는 국회의 어떤 그런 총선 관련이 크다고 보고 그거 말고 금년서부터 놓고 보면은 금년 6개월 동안을 보면 원화가 7% 약세가요. 엔화가 지금 9.5% 약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6개월로 보면 엔화 약세가 훨씬 더 우리보다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원화가 1,400원, 1,500원 이렇게 걱정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총선에서의 정치 구도가 역학 구도가 완전히 고착화되면서 느끼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엔화가 지금 구조적으로 약세가 되는 게 지금 벌써 한 2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 즉 중장기적인 엔화 약세에 동조하는 것과 한국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 변화 이것 때문에 저는 두 개가 합해서 원화가 특별히 불안하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이 정도의 환율이 높다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고 인정하시는 바일 것 같고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가느냐 이 문제를 놓고 지금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최 교수님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1,400원도 장중에 찍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1,450원까지도 열어놔야 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요. 어디까지 치솟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450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마 보실 수 있는 숫자라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결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환율의 절대적인 수준이 어떤 절대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은 이제 많이 얘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1,400원대라는 숫자를 보는데 체감하는 이게 외환 위기가 점증하는 상황이라던가 이제 아까 신세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외국이 실망하고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한국 시장을 탈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체감이 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고 근데 생각되지 지금 않습니다. 환율이 IMF 때 환율인 예.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예. 우리 경제 지금 환율 상황이 정상적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죠. 예.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그 전공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매트릭을 통해 가지고 네. 그 추정을 해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것이 그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환율의 원화 약세는 기본적으로 뭐 달러의 강세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가 다른 모든 통화를 제치고도 강세이기 때문에 원화 대비 엔화, 원화 대비 위안화, 원화 대비 유로화로 그 추정을 하면은 그렇게까지 체감이 아주 나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구매력 평가설이라든가 다른 경제학 이론에 기초한 그 분석을 통해서도 네. 아주 과도한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이 위기로 점증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당국도 그 물론 구두 개입을 하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입을 해야겠지만 네. 환율의 시장 안정화 기능에 기댄 자동 안정화 기능에 완전히 기대었을 때 그렇게까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사실은 한국의 외환 당국도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꽤 오랫동안 학습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용인하기 때문에 1,450원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거 1,400원을 용인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위기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신 최 교수님의 의견에는 이견들이 좀 다른 생각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견해십니까? 저는 이제 큰 그림에서는 이제 최우진 교수님의 말씀과 크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환율의 어떤 레벨이 뭐 어떤 특정 시점에 비해서 높거나 특정 시점에 비해서 낮다고 해서 뭐 환율이 안정적인 수준이다, 뭐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보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환율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서로 다른 외화 간의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균형상에서 어떤 뭐 한 일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외국으로 일방적인 어떤 자본 유출이 일어나거나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일 텐데 네. 실제로 이제 뭐 그런 시그널이 뭐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또 이제 아니란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환율이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국가 간의 어떤 자본의 흐름을 이제 조정하는 적정 환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봐야 하는 것은 환율이 뭐 1,400원을 넘느냐, 뭐 1,450원을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일방향으로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그런 시그널이 있느냐 그것을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현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은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환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그런 우려를 할 상황은 조금은 이제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최 교수님. 예,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이건 제 짐작인데요. 네. 지금 정말 외환 당국자 이건 제가 그냥 순수하게 내피셜이긴 한다. 알겠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전제들을 깔고 계십니다. 어떤 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제 기재부라든가 그 하는 총재들도 생각보다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환율이 출렁인다 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네. 수치가 근데 예. 그 이제 아마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1,330원, 40원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400, 450도 이게 뭐 노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 굉장히 충격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딱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미국 금리보다 2% 낮거든요. 기준금리 말씀이시죠? 기준금리가. 네, 5.5 대 3.5. 시장금리도 네. 거의 뭐 2% 이상 격차가 날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적어도 교과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국력이나 뭐 자본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미국에 떨어지는데 거기에다가 금리까지 2% 낮아버리면 이건 그냥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은 완전히 그냥 자본이 다 빠져나가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이 상황이 지금 2년 가까이 버텨왔었거든요. 네. 그 버텨온 원인 중에 이제 하나는 이제 뭐 한국의 경제가 펀더멘탈이 괜찮다. 이제 이런 논리가 있는 건데 사실 그것도 작년에는 우리가 반도체가 신통치가 안 했거든요. 네. 반도체 괜찮은 것은 지금 작년 말서부터 지금 한 6개월 정도란 말이에요. 주장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기준금리가 2%포인트 한국이 낮은 상황에서 한국의 펀더멘탈도 만약에 신통치 않다고 하면 금방 무너질 우리나라의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놀랍게도 한 1년 이상 1,300원대에서 안정화됐던 이유가 뭐냐.
그게 저는 첫째 원화 환율을 안정화시키는데 정부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원화 환율을 1,300원대 유지시킬 수 있었다. 네. 그 유지시킬 수 있었던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정부가 사실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달러를 많이 빌려오도록, 그래서 한국의 외화가 좀 풍성하도록 그런 네. 어떤 인센티브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이렇게 환율이 6개월 사이에 7% 올랐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금리도 2% 못 먹은 데다가 환차 손까지 7%가 생겨버리면 네. 엄청난 피해가 나는 겁니다. 저는 따라서 이게 노멀 상태가 아니고 어쩌면 한국의 어떤 외환 방어 능력이 무너진다고 하면 일시적이지만 1,500, 1,600원도 깨질 수 있다. 그러니까 워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환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어떤 여러 경제 상황이 강달러에 의해서 지금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본다면 버틸 만한 수준이다 볼 수 있겠는데 실물 차원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이라고 본다면 환율 10원 올라가도 채산성이 훅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게 누적이 됐었을 때에 실물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다라는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뭐 물가도 그래요. 물가도 그렇고요. 뭐 동의합니다. 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이 절하했을 때 뭐 기사도 났습니다만 현대차 같이 그 매출은 달러 그리고 비용은 원화 구조로 그 설정이 되어 있는 수출 기업들한테는 이제 호재이고요. 중장기적으로 호재이고요. 일본이 엔화 약세에서 그 경기가 반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저도 이제 수출 기업 이제 그 자동차 기업들의 수출 기업 호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 안정화 기제가 득도 있죠. 물론 이제 신세동 교수님 말씀 전부 다 동의합니다. 저는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이제 환율 자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질 때 그것이 경제 전체 평균적으로 더 높고 낮은 더 좋고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버틸 수만 말씀하신 대로 2년을 잘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 수준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신세돈 교수님 말씀 이제 정확하게 동의를 하되 이게 뭐 뉴노멀로 고착이 된다던가 이런 식의 말씀은 아니고 이 환율이 그 1,300원대, 200원대 같기도 하다가 400원대로 올라가기도 하는 이 상황들을 충분히 용인을 할 수가 있다면은 그 자체로 너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의 뉘앙스에 따라서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이제 계속 우려되는 거는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라는 전망을 전문가들에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올 초만 해도 1,330원대, 1,300원대 초반까지 왔다 갔다 했다가 1,350원을 넘는 거는 사실 지난달부터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 이달 들어서 빠르게 올라갔거든요. 속도 자체가 빠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더 그러니까 약세가 다른 통화에 비해서도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건 왜 그럴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엔화에 비교해서도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는 더 약세가 강한 기조로 나타났으니까 말이죠. 그런 점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이제 비교하시는 예를 들어 엔화라든가 뭐 혹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이스라엘의 통화라든가 뭐 러시아 통화보다도 한국이 이제 평가절하의 폭이 컸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통화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나름의 이유로 이제 이미 사실은 평가절하가 많이 이루어져 온 그런 통화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정세 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미 많이 평가절하가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 이제 다른 국가들이 다 통화 긴축을 할 때 이제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면서 이미 또 엔화 가치가 많이 낮아져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뭐 국내적인 상황 아까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국내적인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 이제 물가 상승세 같은 경우도 뭐 생각보다 잘 잡히지 않고 이제 이런 우려들이 겹치면서 좀 최근에 들어서 좀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최근 자료들만 봤을 때는 좀 평가절하의 폭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수입 물가 자극을 만약에 이제 물가가 이 상태로 계속 가서 수입 물가가 꽤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결국에는 이제 후행적으로 오게 될 텐데. 그러니까 환율이 10% 올랐을 때, 환율이 10% 올랐을 때 이것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냐? 기여도.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여도.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뭐 우리나라에서 수백 군데에서 했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입 원자재 포션이 3%예요.
뭐의 3%입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매출의 매출의 3%. 3%. 부가가치로 따지면은 조금 더 높지만 더 크겠죠. 부가가치까지 크지만 더해지면. 그 매출의 3%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환율이 10% 오르면 수입하는 원자재의 가격이 우리나라의 물가에 주는 영향 0.3%밖에 안 돼요. 소비자 물가로 따지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뭐 네. 물가가 불안해진다는 물론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0.3%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얘가 이거예요. 우리가 손톱을 깎으면 네. 몸무게 가벼워지나요? 안 가벼워지나요? 물어보면 가벼워지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뭐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 거시경제 규모로 보면 수입 원자재 포션이 대체로 3% 내외이기 때문에 그게 환율이 10% 올라가지고 소비자 물가에 주는 영향은 거의 보이지도 않고 다만 예를 들면 휘발유 값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소비자 물가에는 이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게 네. 우리 거시경제의 많은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환율 10%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올랐는데 이 부분은 좀 점프가 좀 심하다.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물가에 자극을 준다고 막 떠들어 버리면 빵가게에 있는 아줌마들이 그것 때문에 또 물가를 심리적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민할 필요는 없다. 네, 제가 과민했으면 용서를 구하는데 이게 제가 자꾸 위기론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걱정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환율도 높잖아요. 유가도 지금 높단 말이에요. 네. 유가가 이렇게 90달러 위, 100달러까지도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높이 간다면 또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물가를 자극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석유류가 물가에 미치는 기여도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유류세 인하 조치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러니까 신세돈 교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그 사람에 따라서 신체에서 손톱 정도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수입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물가에 얼마나 전이 되느냐는 여러 가지 전제와 상황에 따라 다 다를 텐데요. 석유류, 그러니까 유가에 이제 한정을 지어서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그 외국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로부터 들여오는 모든 원유가 다 달러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표시의 원유에다가 원유 가격이 더해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소비자 물가로 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높았을 때 원유 가격이 낮았었을 때도 있고 네. 그 원유 가격이 높았었을 때도 있어서 단정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나눠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가도 고유가고 거기다가 환율도 이렇게 높은 수준이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대로 수출 기업에는 좋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매출의 구조가 그 내수 시장을 내수를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항공 기업들 그 비용은 달러로 고정이 되어 있고 매출은 원화로 고정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는 부분도 저는 신세동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체감이 조금 더 클 것 같고 고생하는 기업들도 당연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내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제 원유도 들여올 때 정유업체들이 달러로 사서 들여오잖아요. 달러로 사서 들여와서 정제를 해가지고 뭐 휘발유로도 팔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고환율과 지금 고유가가 겹친 상황이면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면은 사실 빨리 물가가 안정되는 대로 금리를 인하를 해서 경기도 부양시키고 뭐 지금 나오는 각종 성장률 문제, 건설업 PF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잡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스케줄이 다 뒤로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허 교수님. 네, 그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유가가 물론 이제 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뭐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파급 효과는 굉장히 넓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유가가 이제 많은 분야의 또 원자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뭐 운송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다 이제 뭐 유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파급 효과는 이제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고유가라는 것이 한국의 어떤 물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한 장애로 다가오는 것은 이제 분명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뭐 지금 이제 이렇게 환율이 높고 이런 상황이 물가를 이제 부채질한다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환율이 높은 상황이 수출 기업들에게는 또 이제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또 이제 최근에 한국의 내수 경기가 좀 좋지는 않지만 뭐 제조업을 비롯해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업종에 있어서는 그래도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는 결국 이제 최근 들어서 좀
환율도 높게 유지되고 하는 것들이 많은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뭐 내수 전반으로 봤을 때 이제 물론 그 수출을 하는 이제 그 결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어쨌든 이제 국내에 존재하는 기업들이 이제 받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내 경기를 이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고환율이라는 것이 물론 뭐 물가를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득을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점들을 좀 균형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우리 듭니다. 수지 부분에서는 어때요? 경상수지. 경- 이 줄어드는 요인 아닌가요? 환율이 올라가면 경상수지는 이제 보통은 높아지는 요인이 되죠. 왜냐하면 동일한 물건을 이제 수출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더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고환율은 이제 경상수지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각종 부분들을 짚어봤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꼭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경제가 적정하게,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으로 유지하면 좋을 환율의 수준은 지금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냐? 아무리 뉴노멀이라고 해도 지금의 1,400원을 육박하는 이 환율이 정상적일 것 같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율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도 좀 세 분께 다 듣고 싶습니다. 최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을 이해를 한다면 네. 제가 얼마가 적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 환율이면은 적정해서 내가 초과 수익을 얻지 않을까라고 모든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서 평균으로 얘기를 할까를 얘기를 맞춰야 되는 질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뭐 1,400원대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네. 모든 투자자들이 이 정도면은 한국 시장에 들어가서 환차익을 먹고 나올 거야. 이 정도면은 한국 시장을 털고 나갈 거야라고 판단하는 그 일종의 분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분포가 어디가 되면은 더 이상 출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치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네. 저는 그냥 한마디로 드리면은 그 1,300원대 플러스 마이너스가 앞으로 1년 정도는 유지되는 환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00원대면 지금 1,300원 후반까지 다 포함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400원대 초반이라고 하겠습니다. 1,300원 예, 초반에. 예, 1,200원대 후반에서 1,300원 초반대 예. 정도의 그러니까 환율이 다음 1년 동안 네. 미국과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이 정도 기조로 유지된다고 감안했을 때 네. 그 정도로 회귀할 것이라고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 평균 환율을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추는 지점으로 강제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허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 어떤 환율의 어떤 절대적인 바람직한 수준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만약에 뭐 특정 예를 들어서 1,200원이 적정하다, 1,300원이 적정하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제 고정환율 제도를 해야겠죠. 근데 한국은 지금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고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와 외화 간의 어떤 이 수요와 공급의 이제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장에서 이제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제 환율이 이제 자유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것은 결국 특정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일방적인 자본 유출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이제 적정한 말 그대로 적정한 환율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원화에 대한 상대적으로 이제 수요가 줄어들고 달러화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본다면 지금 이제 어떤 특정한 수준이 적정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최근에 어떤 이 변동이 심한 국제금융 시장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여행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여행 가는데 돈 많이 들어요. 제 수입은 별로 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의 고환율이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진 않습니다. 체감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적정 환율로 쫓아가는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까? 내 수입과 내 경제 생활과 같이 다 연동해 있어 생각해 봤었을 때 말이죠. 신 교수님. 근데 이제 제 질문이 틀렸습니까? 아니, 어떻습니까? 그건 손앵커의 입장에서 본 거고. 네.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럼 일본 가시오. 일본을 고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일본 몇 번 가가지고. 아니 근데 그 적정 환율이 얼마냐 하는 건 제가 지금 30년 동안 제가 들었던 질문이거든요. 30년 동안 제가 적정 환율이 뭐냐에 대해서 내린 가장 명쾌한 제 나름대로의 답은 일본 엔화하고의 우리나라 환율이 얼마냐. 이게 저는 제가 경험적으로 제일 중요한 요인이에요. 얼마냐고요? 네. 1행 10원.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난 30년, 35년 동안의 한국 경제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엔화
환율이 원행 환율이 상당히 낮았고 또 우리 경제가 굉장한 활황을 했을 때가 원행 확률이 굉장히 높았을 때거든요. 890원대입니다. 지금. 뭐가? 그러니까 N1 배경이 그런 거죠. 네. 9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1행이 9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지난 35년 동안 한국 경제의 제가 경험론으로 보면은 적정 환율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10원. 10원. 1행이. 그러면 10 곱하기 이 앵화가 지금 환율이 얼마예요? 145엔이잖아요. 그죠? 네. 아니 153엔. 150. 네. 그죠? 153엔, 154엔이잖아요. 숫자가 좀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럼 153 곱하기 1.1 하면 얼마냐? 16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고 상당한 경상 흑자를 낼 수 있고 한 수준은 대체로 앵화가 1앵당 10원 정도입니다. 네. 그래 놓고 보면 지금 환율은 대체로 1,600원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 1,400원대라면 만약에 제 견해에 동의를 하는 분이라면 환율은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아까 1,400원이 뉴노멀이냐 노멀이 아니냐 이제 그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적정 환율이 얼마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나왔는데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던졌던 질문 1eng 이코르 10원 이 환율이 옳다고 하면 지금 현재 환율은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된다. 네. 자, 환율은 참 미묘한 세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사실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 얘기였습니다. 유류세 인하 9번째 연장됐거든요, 신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유가에 대한 대응 차원, 정부의 대응 차원이 이런 유류세 인하 조치밖에 없어 보이긴 해요. 당연하죠. 당연하고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리터당 1,700원 가까운데 네. 세금을 얼마 내냐 봤더니 지금 유류세가 낮아가지고 또 지금 600원 내거든요. 그러다 부가가치세 10%니까 한 170원 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류세하고 부가가치세만 지금 한 800원 정도를 내는 거예요. 이거 저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유류세 대폭 낮춰야 된다. 제발 두 달 이렇게 좀 쫀득이처럼 낮추지 마라. 네. 굉장히 불만입니다. 이게 무슨 우리가 뭐 휘발유를 쓰는 사람이 거지도 아니고 기재부 장관이 뭐 이거 두 달 연장 이거 이러기를 지금 9번 해왔잖아요, 그렇죠? 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네. 하려면은 1년, 2년 아니면 아예 저는 유류세를 이번 기회에 퍼머넌트하게 낮춰라.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네. 다들 세수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세금을 그죠? 안 내기를 바라면서 휘발유세 조금 좀 덜 낸다고 이것 갖고 세수 걱정하는 분들은 도대체 국적이 어디냐 제가 묻고 싶고요. 제가 보세요. 작년, 재작년에 교통에너지세가 11조 1천억이었고요. 작년에 유류세가 10조 8천억이었어요. 네. 그러면 세수가 얼마 줄었어요? 3천억 줄었어요. 3천억 준 것도 이게 만약에 크게 준 거라 그러면 부가세 8조 줄었고요. 법인세 23조 줄었고 소득세 13조 줄었거든요. 도대체 이렇게 조금 준 거 가지고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굉장한 혜택이 되는 휘발유 부담을 줄여주는 걸 가지고 이게 뭐 세수 부담이 줄으니까 올려야 된다. 난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저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장관이라 그러면 두 달 이렇게 내리지 않고 연장하지 않고 네. 앞으로 2년 또는 3년 동안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휘발유 값이 더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더 내리겠습니다. 저는 600 지금 현재 615원 유류세도 많다.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두 분도 장관이시면 신 교수님처럼 네. 화끈하게 줄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구적으로 아예 확 낮춰버리시겠습니까? 어떤 정책이 맞다고 보시는지. 그 이제 말씀하신 지점들이 그 항상 많이 논의되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항시적으로 개소세를 인하할 거면은 그냥 없애버려라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그런 지점에서 뭐 합당한 비판인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정부가 2달 인하한 정책도 그 아까 이제 슬라이드에서 나왔습니다만 200원 이제 최종 소비재로서 휘발유를 사용하는 저 같은 자가용 운전자에게 200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적은 변동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유류세 인하가 나올 때마다 그 수급 주유소가 사재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유류세 인하를 2달 연장한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합당한 정책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뭐 이제 앞으로 항시적으로 이제 유류세 인하폭, 유류세율 자체를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의회의 논의를 거치고 장기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정부로서 뭐 폭이 지금 특히 경유 같은 37% 같은 경우는 그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맥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37%가 휘발유도 마찬가지입니다. 37%가 법정 인하 상한인데 예. 휘발유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들어서 다 줄였죠. 예. 25%로 인하폭을 좀 줄였고 경유와 지금 보시는 LPG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37% 최대치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신 교수님 말씀은 그 두 달씩 연장. 그러니까 두 달 뒤에는 다시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재검토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네. 달 전에 세상을 떠나면 모르겠지만 두 달 뒤까지 살아 있는데 국민들한테 두 달 뒤가 되면 또 올라갈지도 몰라. 왜 이런 불안을 주냐고요. 어차피 두 달 뒤가 되면 또 연장을 할 텐데 이러기를 우리가 9번 해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부의 이런 행태가 국민을 굉장히 가볍게 보는 행태다. 우리가 무슨 뭐 거지냐고요? 그리고 이게 적은 돈도 아니에요. 800원 부가세까지 합하면 거의 1,000원에 가까운 세금을 뜯어가면서 엄청난 세금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뜯어온 정부가 지금과 같이 어렵고 인플레가 심하고 살기가 어려운데, 그죠? 이거 했더니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아까 우리 텍스트도 있었지만은 야, 이렇게 되면은 휘발유를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더 들어가니까 이게 부자들한테 보탬이 안 되냐. 또 이런 논란을 아마 이게 기재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리겠네요. 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비판했습니다. 제발 두 달 이렇게 하지 마라. 한번 하려면은 이번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내릴 때까지 다 내려놓고 그러고 상황이 좀 바뀌면 그때 가서 좀 뭐 바꾸는 건 몰라도 이거 뭐 두 달 단위로 매 두 달마다 5천만 국민들이 정부의 입만 쳐다보고 야, 또 올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초조하게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저는 피곤하게 느낀다. 저는 그래서 두 달씩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격렬한 반대입니다. 격렬한 반대. 네. 네, 저도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게 결국은 이제 지금 정부가 재량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이제 간을 보고 계속 간을 봐왔던 거 아닙니까? 이제 네. 2021년도부터 유류세를 이제 인하를 해놓고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연장을 계속 해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측면 중에 하나는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언제 끝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갖다 준다는 게 좀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2개월 동안 계속 연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두 달 뒤에 끝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또 계속 해왔으니까 또 하는 건지 이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이런 유류세 관련해서 이제 다른 국가들을 보면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어떤 이제 기준을 두고 이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류세가 유가가 뭐 소비자 물가와 비교해서 뭐 얼마나 높아지면은 뭐 그때 이제 얼마큼 인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같은 이런 그 재량이 아니라 어떤 준칙을 정해서 이제 운영을 한다면 그런 점들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냐면요. 예를 들어서 연비 리터당 10km 가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월 단위 한 4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효과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꽤나 쏠쏠한 할인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걸 이제 두 달 계속 이제 뭐 찔끔찔끔 연장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신 교수님께서 많은 비판을 주셨는데 세수 결손이 또 이걸 갖다 붙이면 또 뭐라 하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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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니 세금을 걷어가지고 뭐 땅을 메운다든지 뭐 이런 데 쓰면은 몰라도 네. 이 세수가 다 어디에서 절감이 되는 거예요? 5천만 국민의 주머니에서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정부는 세수 부족이라 하지만 그 부족인 만큼은 누구 주머니에 들어갔죠? 5천만 국민의 주머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왜 따지냐는 거예요. 네. 네. 국가가 부자가 되길 원하냐, 국민이 부자가 되길 원하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누굴 택하겠어요? 국민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걸 가지고 세수가 부족하다? 그렇게 세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세금은 왜 포기시키고 안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네. 금융투자소득세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많이 그래서 다뤘죠. 세수를 부족하다고 하면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면 되는데 그거는 다 없애고 휘발유값 1년 한 달에 한 몇만 원 절감되는 되는 걸 그걸 또 세수를 이유를 들어가지고 연장하면 안 된다? 또는 뭐 부자한테 혜택이 간다? 이 도대체 이게 누구의 발상인지 그 이야기하는 분 있으면 좀 이름을 지적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세수가 안 좋은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손도 많이 났죠.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지난달에만요, 35조 원 넘게 빌려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액만 따지니까 600억 원 넘는다고 하는군요. 정부가 하면서 물론 돈을 빌릴 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역대 최대치까지 이제 많이 빌려가지고 이렇게 많이 빌려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원칙적으로는 그 뭐 지향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35조라고 하는 금액이 저는 생각보다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매년 순증하는 정부 국채 증가량이 네. 15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만 35조를 그 한국은행에서 빌렸다고 하는 것이 그 이제 장기적으로 통화 정책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숫자로 우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초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왜 재정 당국과 독립이 되어서 자율적인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부여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과거로 갔을 때 중앙은행이 그럼 왜 생겼느냐? 재정과 중앙 그 통화 정책이 왜 분리가 됐느냐고 하면은 최초에 태동을 했을 때 과거에 이제 전쟁을 하는 정부가 전쟁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돈을 찍어가지고 그 재원을 마련했을 때 언제나 안 좋은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귀결됐다는 역사적인 그러한 가르침 때문에 네. 중앙은행이 태동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는 그런 불안 요소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그 일본의 많은 국채를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받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동시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과 굉장히 돈을 많이 푸는 그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동시에 시행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돈 찍어서 재정 사업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금리를 올린다고 했을 때 국채에서 오는 이자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비판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이 정도 규모는 약간은 좀 걱정까지는 아니지만 네. 좀 과한 수준이다? 눈에 띄는 숫자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쓸데없는 우려를 굳이 만들어낼 재정 당국이 35조가 여력이 없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눈에 띄는 숫자를 만들어서 이제 뉴스가 나고 국민들이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상황이 뭐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개인 차원에서 보면 마이너스 통장 같이 이제 한국은행에서 빌린 거잖아요. 뭐 이거를 어떻게 볼까? 35조라는 숫자 자체도 좀 많게 보여진다라고 최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고 허 교수님은요. 네, 이제 일단 금액 자체가 좀 이제 작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우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진짜 기재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결국 이제 세금이 거치는 타이밍과 1년 중에 그다음에 이제 지출하는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당연히 마이너스가 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뭐 메꾸듯이 쓸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자체가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기보다는 이 규모가 이제 과연 나중에 이제 정부 기재부가 이제 감당 가능한 규모냐 그게 이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걸 이제 보는 방법은 결국 이제 하반기에 이제 지금 이제 4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5월 이후에 결국 이제 정부가 걷는 세금이 정부의 지출보다 많아서 이제 그걸 메꿀 수가 있으면 사실 이제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국세 통계가 2월 달까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2월 달까지 이제 전체 1년 우리 올해 세입 예산을 100이라고 했을 때 그중에 이제 15.8%가 2월까지 거쳤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결국 이제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연도의 2월까지의 진도율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작년보다는 많이 올라온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예전에 보면 이제 뭐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세입 예산과 비슷하게 세금이 거쳤던 해와 비교하면 뭐 크게 부족한 수준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부족하거나 이제 세입 예산을 맞추는 정도라고 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세라면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그 마이너스 통장 소위 말하는 발생한 부분은 이제 연말에 뭐 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다만 이제 뭐 세입 여건이 작년에도 좀 많이 안 좋았고 올해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이제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보다 세입 예산 자체가 많이 줄어서 뭐 작년처럼 결손이 막 크게 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뭐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일단은 정부가 35조를 빌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한국은행으로부터 네. 빌린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 의식이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쓸 거는 많은데 또 조기에 재정을 집행한다고 네. 하니까 뒤에 나오는 세금 따라서 35조를 금년 내에 기재부가 다 갚을 수 있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이것 가지고 너무 우리가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한 5천억 달러 가까이 갖고 있는데 평균 10% 수익이 났다고 하면 500억 달러거든요. 네. 500억 달러면 환율을 1,000원만 잡아도 50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설사 만약에 정부가 35조를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갚는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충분히 그것을 메꿔낼 수 있는 수익원이 있다. 따라서 이 자체는 뭐 크게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35조의 적자 나는 것을 갖다가 예를 들면은 통화를 남발한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발행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이제 한국은행이 충분히 이걸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리 눈 감고 다른 중요한 문제를 신경 좀 쓰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은 상황이 다르지만 이제 오랫동안 침체를 마이너스 성장을 겪어왔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통화량을 늘려가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고인플레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다른 상황이 됐었을 때는 한은과 어떤 중앙 정부 간의 이런 식의 공조도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그 질문만 드릴게요. 예, 뭐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그 동의를 하고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그 기조를 맞지 않는 상황은 너무나도 맞지 않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세수가 부족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국채 발행량을 통해서 이것을 소화하는 것보다 중앙은행으로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을 해가지고 이 편차를 맞추는 것이 이 지나치게 과도한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일본인 셈인 것이죠. 네. 일본 중앙은행인 것이고 일본이 왜 금리를 안 올리는 것이 아니라 못 올리는 상황이다라는 비판의 근저가 이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대로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하고 네. 그 재정 당국은 국채 발행과 세수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재정 정책을 하되 양쪽이 기조를 맞추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고 네. 이 두 그 당국의 그 재무 구조가 얽혀 있는 상황은 그 가장 기본적인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지점에서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상반기긴 한데 하반기까지 좀 길게 봤었을 때 물가 걱정인 거는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나서요. 가스요금이 일단 먼저 오를 것 같고요. 이제 전기요금도 슬슬 얘기들이 나오는 거 봐서는 공공요금이 다시 한번 또 물가를 자극할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신 교수님께 네. 드리겠습니다. 물가 이야기하기 전에 네. 왜 그동안 올려야 될 걸 안 올렸잖아요. 아, 네. 정상화란 말이에요. 이걸 정상화를 하지 않으면 네. 뭐 그게 가스공사가 됐든 뭐 전력공사가 됐든지 간에 엄청난 부채 때문에 결국은 굉장한 국가의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건 정상화하는 거다. 네. 뭐 그 정상화하는 것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간다고 따지지 마라. 왜? 올려야 할 때 안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물가가 안 오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따라서 이걸 가지고 또 뭐 물가 부담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너무 문제를 복잡하게 보는 거고. 네. 오케이. 그러면 안 올리던 것을 올림으로써 정상화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있다. 누구? 소득이 없거나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부담은 커질 수 있겠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가지고 수습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막 복잡하게 섞어가지고 물가까지도 있으니까 올리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여태껏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복잡해졌다. 저는 그동안 안 올린 것을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봐서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을 과감하게 풀어가지고 저소득 계층에게 그 뭐 바우처를 주든지 네. 뭐 절하를 해주든지 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왜 자꾸 복잡하게 생각해갖고 올릴 걸 안 올리냐? 저는 네. 그런 비판입니다. 예. 이게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민간용은 안 올렸어요. 산업용 전기만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를 이제 앞으로 올리게 된다면 교수님 좀 걱정이거든요. 지금 날씨가 생각보다 빨리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냉방 수요가 확 올라가면 전기 수요가 이제 늘잖아. 전기 사용량이 줄죠.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지금 올리는 게
체감적으로 효과가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고 그 시기 따지면 이게 1년 내내 못 올리죠. 여름에는 냉방 때문에, 겨울에는 차라리 난방 따지면 때문에. 겨울에 올리지. 사실 가스 요금은 이제 난방 수요가 확 줄기 때문에 가스 요금에 대한 이제 체감도는 좀 떨어지는데 전기 요금에 대한 체감도는 좀 올라갈 것 같아서 허 교수님 제 말이 틀립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걱정하면 이제 올릴 타이밍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라는 것이 뭐 1년 내내 어쨌든 더우면 더운 대로 쓰고 또 추우면 추운 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칙이 뭔지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한국이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을 때 결국은 국내에서 누군가의 코스트로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담을 이제 누가 부담하는 것이 뭐 공정하냐?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뭐 자연스러운 답은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게 공정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이제 서민들이 이제 기본적인 뭐 냉난방이나 전기 사용을 못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은 그거대로 이제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정책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이런 에너지 가격과 관련된 거는 원칙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 네.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논의는 사실 다 기저에 들어가면 물가와 금리로 다 연결이 됩니다. 물가를 제때 잡았다면, 물가를 조기에 좀 차단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면 뭐 이런 식의 가정들을 여기서 대입하게 되는데 밤사이에요.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또 어떻게 보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언제 내릴까? 안 내릴 것 같다. 이제 올릴 것 같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한 달 사이에 조금 더 매파적,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선호하는 쪽에 신호를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기대보다 마지막 문장이 핵심일 것 같네요.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 물가 낮아질 때까지 시간 더 걸릴 것 같아. 그래서 금리 인하 어려울 것 같아라고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밤사이에 시장이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됐습니까, 저 발언?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에 제롬 파월 지금 연준 의장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많은 비판들을 다 밸런스 있게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연준 의장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준거로 자리 잡고 있는 게 결국 역사적 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연준이 애초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시작이 될 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최초의 오판을 했던 원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말씀이시죠? 예, 2021년 그 당시에 이 지금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인 것 같다라고 한 몇 달 동안 대응을 좀 늦었던 원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과도하게 개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이 시점에서 이 정도면 다 잡혔고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아라고 또 오판을 한다면 그것은 당장 이제 시장 참여자들 여러 가지 프레셔가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두 차례나 오판한 연준 의장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것이 그 마음속에 아주 깊이 물론 시기에 따라서 조정은 하겠지만 일단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인플레 잡을 때까지 현 상황을 유지를 하고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겠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속내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속내든 진의든 뭐든 좋은데 이게 한 달 사이에 계속 말이 좀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혼란을 주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참 불편합니다.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파월이 이야기하는 물가 목표는 2%는 2% 뗄까요? 2.0%일까요? 이상적으로는 2.0%인 아니, 거고 이상이 실질적으로는 아니고, 2%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2.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은 2%대라고 알아요. 지금 연준이 보고 있는 코어 PCE가요. 작년 말서부터 2.9, 2.8, 2.8 지금 3월 달까지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미 2%대로는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 연준이 보고 있는 건 2.0이다. 지금 2.8이니까 0.8% 내려가야 된다. 금년 중에.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저 뉘앙스가 뭐냐면 2%를 뚫고 1.9가 나오더라도 네. 이게 2.0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는 액션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럼 뭐냐? 1.9로 오더라도 이게 1.9 한 서너 달 가야 이제야말로 2.0 아래로 내려왔거나 확신이 생길 거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금년 중에도 금리를 안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내년 초가 되더라도 금리를 오히려 안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저는 오늘 발표의 뉘앙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자꾸 불만인 거는 파월 의장의 포지션이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에 있습니다. 사실 말의 표현 단어 하나 바뀌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출렁이고 있어서 지난달에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게요. 신 교수님, not far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머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오늘 또 멀었대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여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오늘도 국채금리 밤 사이에 보니까 2년물이 5%를 넘었다가 내려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월가에서 파월 해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허 교수님.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파월 의장이 좀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을 온전하게 파악을 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도 한 것이 아까 이제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어 PC는 어쨌든 내려오고 있는 추세인데 또 이제 이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소비자 물가는 또 그 3.5까지 지금 이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공급 측 측면을 제외한 이제 에너지나 뭐 곡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이제 어떤 뭐 서비스라든가 이런 이제 평균적인 물가의 그런 흐름에 좀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또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좀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하기가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인 것이 좀 그런 내러티브의 이 혼동 그런 걸로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도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폭탄 발언을 한 바가 있고 최근 이제 여러 미국 투자은행 중심으로 해서 금리 이 상단을 높여가는 이런 전망치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UBS 같은 경우는 내년 6.5%까지 올릴 것이다. 이 얘기는 올해는 금리는 없다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전반적인 이 전망의 변화에 동의를 하시는지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저도 UBS가 얘기한 것이 근데 어떤 근거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빨리 안 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나 그리고 몇 해에 걸친 금리 인하가 오지 않을 것. 그러니까 금리가 올해 내내 동결될 것이라고는 점점 조금 몇몇의 사람들이 이제 예상하는 부분이 있지만 금리를 오르는 내년에 6.5%까지 올리는 상황이 될까에 대해서는 저 역시 약간은 좀 과격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월 개인의 그 성향이 다른 때보다도 체감적으로 조금 그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가이던스가 조금 기조가 좀 스윙이 큰 편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금리가 다시 오르는 상황을 언급을 하는 것은 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치 짠 듯이 최근 나온 경제 지표들도요, 허 교수님. 뭐 이제 그 소비 지표도 나왔지만 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고용도 뜨겁고 소비도 뜨겁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점점 더 그쪽으로 심증 내지 물증까지도 다 지금 붙여가고 있는 것 같아서 허 교수님도 올해 금리 인하가 점점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지요? 네, 어쨌든 이제 뭐 지금 뭐 중앙은행의 체어의 이제 발언도 그렇고 또 물가 상황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중앙은행의 타겟팅은 온전하게 이제 2%대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제 어쨌든 이 금리 인하를 미루겠다는 것이 지금 중앙은행의 어떤 저 보드의 의중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제 금리가 뭐 당장 뭐 올리거나 그런 상황이랑은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좀 내리는 데는 뭐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거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네.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요. 아까 금리 인상하고도 관계가 됐는데 네. 중립금리가 얼마냐는 거예요. 중립금리가 지금 지난 한 2, 3년 사이에 굉장히 올랐다는 게 지금 중론입니다. 그 중립금리가 뭐냐면 인플레도 유발하지도 네. 않고 실업도 유발하지 않는 정상 상태의 금리가 전에는 뭐 1%대 아래였었거든요. 지금 이게 3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4가 될지도 모른다 하는 논란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뉴노멀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완전 뉴노멀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중립금리가 3 내지 4라고 하면 지금 아까 UBS든 또는 뭐 다이먼이든 하는 이야기, 즉 앞으로 기준금리는
5%대가 아니고 이게 6이 아니라 이게 네. 7, 8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론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중립금리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게 지금 학문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럼 중앙은행의 물가 목표치도 더 이상 2.0%일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그럴 수 있죠. 왜요? 아니 중립금리 자체가 높아졌다면 어쨌든 지금 이 물가 상승률 2.0%로 가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질금리 논리가 따라오는 것이죠. 예. 그걸 고집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럼 그때 가서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에 대한 동의가 되면 네. 그로부터 이제 물가 목표를 또 뭐 다시 조정을 하든지 하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는 굉장히 혼란한 게 이 중립금리가 지난 몇 년 사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준금리를 뭐 3.5나 뭐 2.0으로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가? 네. 이제 이런 논란들이 지금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뉴노멀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미국 경제는 너무나 얄밉게도 흔히 얘기해도 골디락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런 경제 상황인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그 수요 부분에서 견인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 맞는 것 같고요. 그 강달러가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흔한 얘기가 됐지만 네. 사실은 그 미국 경제가 이렇게 다른 모든 경제들을 제치고서 그 혼자서 질주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경기가 좋았던 적이 아주 자주 있는 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이제 너무 잘 하고 있는 것은 맞고 여기서 이제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죠. 네. 왜 미국만 이렇게 경제가 좋을까? 우리 경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스케줄이 이렇게 다 뒤로 미뤄진다는 건 결국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뭘까라고 따져봤었을 때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우리도 지금 스케줄이 다 뒤로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지금 변수가 하나 터진 거죠. 원화 환율의 불안. 네, 원화 그러네요. 환율이 만약에 지금 1,400원에서 1,450원 또는 뭐 1,500원 위협하는 때까지 만약에 간다고 하면 저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은행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뭐냐? 기준금리를 전격 올려야 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격차를 줄여야겠죠, 예, 미국과. 지금 미국이 굉장히 상황이 좋긴 좋은데 한국은 지금 점점 상황이 지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왜? 그동안은 환율이 1,300원대에서 잡혀 있는 바람에 금리 차 2%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났었는데 금리 2%라고 하는 기본적인 함정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원화 환율마저도 계속해서 불안해져 버리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외화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3.75 지금 3.5죠. 3.5에서 3.75 또는 4%로 올려야 되는 상황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한국은행이나 기재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외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또 외환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이 잘 돼주면 더 좋겠지만 네. 따라서 환율을 1,400원 아래로 안정시키는 게 지금 당국으로서는 최대의 과제가 되었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그 상황이 환율 불안으로 초래되는 조만간 금리를 올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는가 안 오는가 저는 이게 이건 일본이나 미국과는 다른 새로운 우리가 고민거리가 생겼다는 거죠. 금리 인상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허 교수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신 교수님 의견과는 좀 다른데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외환 시장에 당국이 좀 개입하는 것이 좀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울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당장 대규모의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상황은 아닌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어떤 당국의 개입으로 환율을 이제 낮춘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그 예를 들자면 이제 $1 환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 1,300원 후반대로 이제 균형에서 정해져 있는데 가격을 세일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달러 값을.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환율에 환차 손을 입지 않고 이제 이 자본이 유출되는 거 오히려 더 이제 부채질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환율이 그 시장 균형보다 더 싸다고 판단을 하면 그럼 이제 오히려 이제 자본 유출을 더 부채질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물론 자본의 유출입은 우리가 잘 관찰을 해야 하고 중앙은행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거는 잘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외환 시장에 긴급하게 개입해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그 자본 시장을 좀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인상은 이제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이제 결국 물가랑 또 같이 엮어서 봐야 되는 건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 유지하고 있지만 또 이제 그 근원 물가, 그러니까 이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을 보면 이제 2%대 2.5 밑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게 3월 기준으로 2.4%까지 이제 상승률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미국보다는 어쨌든 이제 물가가 물론 아직도 이제 물가 안정 목표를 상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좀 높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뭐 지금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상황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한국은행에서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올바르냐에 대해서는 저도 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가가 내려오고 있고 또 이제 금리를 또 2%까지 안 내려온다고 올리면 네. 다른 측면에서 또 불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금리 인상 카드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금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면 사실 제일 걱정인 거는 그거예요. 우리 가계 부채 문제. 그다음에 뭐 4월 이기설도 나왔지만 건설사들 PF 대출 거의 신규 대출은 없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경기와 연관된 문제들이 걱정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은 이제 부동산 PF로 대표되는 금융 불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지는 않다는 인상을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어떤 매트릭을 보더라도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평균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금리 인상은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 최소한 미국이 금리 그 통화 정책을 스탠스를 바꾸기 전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 통화 당국으로서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입장에서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게 혼란스럽다, 위기인 것 같다,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거 자체가 이걸 토론을 보시는 분들에게 또 걱정을 끼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또 저는 나름대로 오늘 토론 내내 하게 됐습니다.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이지만 이걸 또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지 말고 결국에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간다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